오늘 먼저 추가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제 하루 51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확진 환자 6,000명을 넘어선 6,284명으로 지금 늘었습니다. 네, 신현영 교수님. 그런데 지금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43번째 사망자가 또 안타깝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 2015년 메르스 때를 뛰어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메르스 때 사망자가 39명이었으니까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중증도가 높은 곳이 대구 지역인데요. 예,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죄송합니다. 중증도 환자부터 예. 입원과 치료를 우선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 매뉴얼이 잘 작동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네. 그만큼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경증 환자들을 생활치료시설로 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증도 높은 사람부터 우선순위로 입원을 시키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조금 그런 매뉴얼에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기했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별 확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구 지역에서 어제 하루 동안 367명이 증가했고요. 경북 지역에서도 123명이 늘어났습니다. 교수님, 역시 오늘도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경기 지역도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에 워낙에 검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진자 수가 상당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도 관심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네. 소규모로 여러 지역에서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인이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대구, 경북, 신천지 이 정도의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는요. 네. 이제 형평성 있게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정부에서 다 잘 그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최근에 전국적인 이제 발생 상황을 보면 거의 70% 가까이가 집단 감염 사례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 뭐 바이러스라는 거는 한 사람이 노출됐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그런 특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그런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취약시설부터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사회적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 예. 대중과의 접촉을 하지 말자고 최대한의 그런 자제 메시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노래방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대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나 우려되는 건 이런 중증 장애 시설이나 아니면 요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 이런 쪽에 그런 환자들, 폐렴 환자들, 네네. 더더욱이 기저질환 환자들, 고령 환자들 이런 분들이 혹시나 코로나에 노출되진 않았는지 좀 더 선제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의 향후 성패를 가르는 거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온 이 이야기가 이 분당 재생병원에서 무더기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항상 저희 의료기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환자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들 중에서 누가 코로나19 환자인지 아닌지 확진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저희가 국민안심병원이라는 분당 재생병원도 이런 호흡기 환자랑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해서 봤을 겁니다. 예. 어려운 것은 중증 환자인데 호흡기 증상이 없지만 또 열이 나는 환자들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응급실로 오거나 아니면 외래로 왔을 때 응급조치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들이 확진 검사가 시간이 걸리면서 노출될 우려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코로나19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격리 장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조금은 어떤 상황이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네네. 환자 한 명이 노출되면은 의료진부터 해서 그 병원, 특히 외래나 응급실이 다 폐쇄되면서 다른 환자들까지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 시스템이 아직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곳곳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또 걱정되는 곳이 바로 이곳인 것 같습니다. 박인북 교수님. 보면 지금 경북 경산이 대구와 청도에 이어서 지금 가장 많은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지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아마 신천지와 연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을 해볼 만한 예,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그 대구
지역에 소위 이제 유성도시로 네.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 예. 열 몇 개 대학이 지금 있고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젊은 시설이 많으니까 이쪽에 아마 신천지 교인들도 많이 이제 소위 젊은 층을 포섭하기 위한 그런 조직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예,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대구 중심으로 해서 뭐 경산, 청도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은 노인들 분께서 이게 취약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젊은 층이 이제 연령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우리 최근에 봤지만 이제 네네. 몇 개월 되지 않은 어린이가 확산되고 하는데 젊은 층도 사실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우리가 이렇게 다병면하고 포괄적으로 이 방역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이 경북 지역에서도 이제 어제 하루 동안 12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신 교수님, 우려되는 건 이제 어제 요양원에서 30여 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시설에도 지금 100명 이상의 직원과 네.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검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확진 환자는 계속 늘어날 거로 보이는 것이죠. 네. 그만큼 우리가 몰랐던 이런 집단 시설에서의 노출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직까지는 노출원이 누군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경북에서도 이런 집단 시설에 대해서 581개를 코호트 격리하겠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런 곳에 바이러스가 노출이 되면은 당연히 그런 의료의 취약자, 면역력의 취약자들이기 때문에 중증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시설에 대한 우리 관리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 경남 창녕에 있는 동전 노래방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지금 7명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2차, 3차 감염 계속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런 거를 사실 조금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뭐 예. 유흥업소, 예. 그다음에 뭐 극장, 예.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네네. 쇼핑몰,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이런 다중일학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될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다니는 스포츠센터도 사실 휴회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센터나 어떤 극장에서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네. 이걸 정부에서 야 스포츠센터 한 달 금지, 네. 극장 한 달 금지, 뭐 노래방, 술집까지 유흥업소 뭐 한 달.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고객과 업주 간의 어떤 자발적인 협약이나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이걸 처리를 해가는 거고 설사 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주도 스스로 좀 더 조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조금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예. 이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용을 금지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홍콩에서는요,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인에게서 반려견이 감염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예. 사람과 동물 간 감염, 이것까지 저희가 이제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그런 사람과 동물 간의 전염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홍콩의 사례가 나온 겁니다. 60대 그 반려견 주인이 감염이 됐고 예. 그 집에 가사 도우미도 확진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왜 검사를 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네네. 3차례 검사했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만큼 그 동물이 감염이 된 건지 예, 예. 아니면은 그런 주인한테서 이렇게 노출된 체액이 그게 묻어서 나온 건지 아직은 확실하게 감별은 못하기 때문에 네네. 네.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래도 증상은 없지만 양성이 3차례나 나왔으니 동물에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홍콩에서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게 사람에게서 동물한테 간 건지 네. 확실하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연과 조사가 필요하겠다는 얘기고요. 네네. 그만큼 동물에서 또 사람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 예. 그것까지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이제 발생한 병이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일반적인 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들 그동안에 존재했던 예컨대 뭐 감기 같은 이런 게 뭐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사례는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 예, 예. 그렇죠. 근데 코로나19가 아직은 뭐 박쥐에서 도래했다고 했는데 네. 중간 수주가 뭔지가 명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만큼 뭐 동물과의 감염도 아예 뭐 100%
가능성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예,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다.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내놨습니다.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 있잖아요. 네.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는 차 뒷번호라는 건데 이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출생연도, 예, 예. 그러니까 출생연도가 1, 2, 3, 4, 5는 월화수목금, 네. 네. 6, 7, 8, 9, 10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이제 출생연도 뒷자리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1로 끝나신 분이나 6으로 끝나신 분은 월요일 날 구매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화수목금 이렇게 가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그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을 이제 구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중에 구매하신 한 분인지 구매 못한 분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냐 네. 봤더니 약국 같은 데나 우체국에서 사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 확인할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여권, 뭐 네. 신분증 같은 걸로 확인을 하면 그걸 입력을 한다는 거죠. 약국에서. 네, 네. 그 입력을 하게 되면 당신은 수요일 날 사는 사람이서 2장 샀는데 왜 토요일 날 또 오셨어요?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죠.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일종의 뭐 배급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시행된다고 보시면 네, 될 뭐 겁니다. 준배급제 이렇게 준배급제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직 이게 다음 주부터 실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 겪어보는 마스크 오부제에 상당히 좀 혼란한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서 어린이집도 지금 안 보내는 상태.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에도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바깥 출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가족이 해결해 줘야죠. 정부가 그것은 정책이 잘못한 거죠. 연세 많으신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저는 아직까지는 뭐 걷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작정 와서 달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혼란이 많이 일어나죠. 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사실 특히 지금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신 교수님 예. 이제 고위험군으로 주로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노약자분들도 직접 가서 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 위험을 마스크를 사는 과정에서 높이지 않겠냐. 또 어린아이들도 직접 가야 돼서 이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된다는 목소리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모순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데리고서는 가야지 아이들 걸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번 나올 수밖에 없고요. 본인 예.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의료기관을 우리 이용할 때 예, 예.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할 때도 거동 불능자 같은 경우에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아,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요, 그 대리 처방이 가능한 그 대상을 더 확대해서 유연하게 지금 해서 네네. 그런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처방도 더 유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받으려고 약국에 직접 와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이런 취약자들, 네네. 특히 이런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그렇게 외출이 잦아지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박인복 교수님,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일주일에 2장씩 사기가 수급상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사실상 고육지책인 거 인정한 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방송에 봤는데요. 네. 오늘 그 생산량, 총 생산량을 가지고 필수 기관에다 배부하고 나면 나머지 것으로 국민이 하는 건 필수 기관이라는 게 의사,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군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국가가 챙겨야 될 이런 데 먼저 배부를 하고 나면 총량적인 측면에서 1개 내지는 한 1.5개, 1.3개 정도밖에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결국에는 국민들이 사러 갔을 때 2개를 못 산다는 얘기인데 지금 총 생산량으로 보면. 근데 네. 지금 대책은 2개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좀 서로 실무진 간에 어떤 협의 과정이 없었지 않는 의문을 갖고 국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청와대 컨트롤 타워 최고 높은 데서 1.4개, 1.5개밖에 못 산다 그런다면은 또 사람들이 더 살려고 일찍 줄을 서게 되고 저도 이거 보면서 주민등록도 기재를 해야 된다, 번호를 입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줄을 서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사들이 지금 한 조그만 동네 약국에 2-3명의 행정요원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입력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줄 서는 일은 더 길어질 것이고. 예, 예. 그다음 문제는 또 과연 이게 생산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한 130개 업체가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마스크 생산 업체가 국내에. 예. 근데 지금 중단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과연
계획된 생산량에 맞게 나올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다 점검이 됐는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마스크 오브제가 이제 정부로 인해서 예고가 되면서 이런 일도 지금 벌어졌습니다. 한 마스크 제조사, 이제 보건용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생산량 80%를 일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달청에선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1일 생산량 10배에 달하는 생산 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정부가 이 마스크 업체에 대한 좀 지원도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할게요. 사실 어제 신천지가 지금 이 좀 확산의 원인이 됐던 신천지가 120억을 예, 기부한다고 했는데 대구시가 거부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120억 중에서 100억 정도가 이제 저 대구시 쪽인 것 같아요. 네네. 기부하는 사람의 의도는. 그런데 네.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 100억의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또 보시는 것처럼 권영진 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구시 입장에 그런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만약에 발병됐다 하더라도 예. 지금 신천지가 정말 100% 완벽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 100억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확진자들한테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의료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 신천지가 완벽하게 지금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 상황에서 100억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신천지 측에 협조를 원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지금 대구에서 신천지에 대한 저 인식이라든지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대구시가 이 100억을 덜컥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네네. 속된 말로 대구시가 뭐 예산 때문에 100억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 정부도 좀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억을 지금 받아들이는 걸 오히려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권영진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